하루에 24시간만 가는 시계와 달리 당신은 하루에 28시간, 36시간, 48시간씩 늙어가고 있을 수 있다. 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지금 같은 생활 습관이라면 평균 수명이 늘어도 병원 신세가 길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상상해보라. 병원에 누워서 본인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100세까지 지속해야 한다면 정말이지 끔찍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는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4M 건강법을 알려준다. 인간이라면 노화는 피할 수 없어도 관리하고 늦출 수는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건강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의료 소비자에서 건강의 주체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오늘의 책, 저자 정희원, 더 퀘스트 출판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책 내용 소개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은 대개 평생 동안 축적된 노화의 결과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만성질환이나 통증의 패턴을 만들고 건강 수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몸과 마음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균형을 잃는다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쳐 생긴 긴장과 비틀림을 20년, 30년, 40년 유지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오랜 시간 건강과 벌어진 간극을 좁히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다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불편을 약이나 건강식품, 마사지 등으로 손쉽게 덮으려 할 뿐이다. 나의 주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편안하지만 삐뚤어진 자세로 앉아 책을 보는 사람에게 바르게 앉는 방법을 알려주면 바로 볼멘 소리가 나온다.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앉을래요. 하지만 당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면 미래에는 제대로 앉을 수 없게 될 뿐더러 오랫동안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돈을 써서 남에게 처리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대세다. 외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주문한 요리를 가지고 오는 일도 남을 시킨다. 계단을 오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걷지 않고 택시를 부른다. 집을 직접 쓸고 닦지 않고 청소해줄 사람을 부른다. 자신의 본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을 외주화한다. 그렇게 마련한 시간에는 돈을 더 쥐어짜서 벌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쾌락을 주는 활동을 늘린다. 기묘하게도 이런 일의 대부분은 중추신경계의 피로도를 높인다. 고통과 불편이 줄어들수록 좋다는 자본주의의 전제가 옳다면 지금쯤 모두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야 한다. 하지만 전 국민 단위로 관찰했을 때 신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복부 비만의 정도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며 몸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간다. 보상을 주는 자극을 끊임없이 쫓다가 화난 중년이 된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래 아픈 노년이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근본적인 오류를 이해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남은 생애에는 편안함을 늘릴 수 있다. 가속 노화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점은 바로 내재 역량 관리에 있다. 내재 역량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한다. 질병 유무, 혈압, 운동 시간 등 가시적인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마음 챙김, 인생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한 나이 들미 가능하기 때문이다. 블랙홀 같은 가속 노화의 수렁에서 탈출하려면 다면적인 전략을 세워서 강력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하는 건강 정보들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사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삶 전체를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략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부터 내재 역량 개선을 위한 포행 건강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 신체 기능은 에너지 대사 체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해서 노화 속도를 제어하고 정서와 인지에도 영향을 주는 삶의 중요한 요소다. 특별히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 성능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지면서 낙상이라도 당해 엉덩이 관절이 골절되기라도 하면 여간에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동성 내재 역량이 낮으면 어떤 질병에 걸려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치료를 받은 후 신체 기능이 더욱 떨어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활동이 줄어들면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상태 등 다른 상태가 나빠지는 속도도 빨라진다.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 수준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와 기대 여명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다. 이동성은 그야말로 죽고 사는 것까지 결정 지을 정도로 관리 가능한 내재 역량 전체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 현대인은 자신의 이동성 부분을 학대하고 있다. 인간의 골격계는 적어도 100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이동과 생산 수단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현대 산업 사회와 도시 구조가 이룩되었고 인간은 몸의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 그 대가는 성인기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근골격계의 불편과 몸과 마음의 질병, 나아가 노년기의 신체 기능 저하와 장애였다. 노동으로서의 운동을 그만두고 이동성을 기계에 맡긴 결과 역설적이게도 운동 역시 노동화되었다. 헬스장에 갈 때마다 묘하다고 생각한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여가를 즐기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트레드밀 위를 헉헉대며 걷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현대사회 구조의 모순성이 녹아들어 있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도 근육을 사용해 움직이는 것을 손해를 보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동에 근육을 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도로를 가득 메우고 엘리베이터는 항상 10,000원이다.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아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나의 현 직장에서 주거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조깅으로 퇴근하든 러시아워에 자동차로 퇴근하든 걸리는 시간은 같다. 심지어 차로 가면 더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차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고 싶어 한다. 이런 모습은 수직 이동에서 더 명확하게 관찰된다. 계단을 오르는 것을 큰 형벌로 여겨서 2, 3계층을 오르기 위해 몇 분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의 내재 역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동성 부분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동성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학창 시절을 거치면서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라는 강적이 등장하며 몸의 균형이 깨지고 식품 산업과 플랫폼 업계의 강력한 시너지로 몸에는 지방이 축적된 나머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신체가 노쇠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신체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광고하는 여러 가지 물건과 서비스들이 시장에 등장해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다.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값비싼 의자, 의자에 덧대면 허리가 덜 불편하다는 받침대와 쿠션, 전기 자극이나 물리적 자극을 이용한 마사지 기계, 병원과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통증을 완화한다는 주사, 몸 여기저기에 좋다는 건강식품 등 그 종류는 끝이 없다. 그러나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긴장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불편과 통증은 해결되지 않는다.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되고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만성 질환들이 일찍 찾아온다. 이러한 가속 노화의 결과는 내재 역량의 모든 부분으로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 하나의 원칙으로 이동성 내재 역량을 보존하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과 이동을 굳이 분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질 이동성 습관은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사람의 근골격계는 내구성과 성능이 좋은 교통기관으로 설계됐다. 애초에 설계된 보폭과 걷는 속도에 따르면 사람은 1km를 10분 이내에 걸을 수 있고 1km를 가는데 빠른 걸음으로 7에서 8분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의 성능이면 서울 시내의 웬만한 도로에서 2km 이내의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 10층 이하는 걸어서 오르내려도 힘들지 않다. 사람마다 그리고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평과 수직 이동의 기본값을 근육 사용하기로 만들면 하루에 수백 킬로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수평 이동에는 보행을 최대한 활용할 때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활동을 계산해 보면 이것만으로도 하루 400에서 500킬로칼로리를 소모한다. 굳이 헬스장에 가서 트레드밀을 걷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혀 몸을 쓰지 않던 사람들은 이동수단으로 몸을 사용하기 위한 내재 역량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점진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이동성 내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제외하면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많은 의사가 운동을 더 하셔야 합니다 라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운동만 과도하게 해서 몸의 불균형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어디를 다친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운동을 더욱 피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처방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막상 사람들은 귀를 닫는다.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준비 운동을 제외하면 달리기가 운동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전거만 타는 시기다. 건강 관리와 즐거움을 위해 하는 운동조차 몸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나 역시 같은 실수를 했다. 몇 년 전부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목과 허리가 불편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오랫동안 즐기던 달리기에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더했다. 주로 하체와 하부 몸통을 강화하는 복합 관절 운동들만 열심히 한 것이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점검을 받아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갔지만 통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뒤늦게 체성분 분석기로 부위별 근육량을 확인한 결과 하체에는 근육이 매우 많았고 몸통과 상체에는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했다.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식을 하면서 운동으로는 달리기를 즐겼고 상체와 상부 몸통을 사용하는 운동은 소홀히 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해왔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나는 20년 동안 유지한 운동 습관을 고쳐 상체와 상부 몸통의 기능을 개선하는 운동과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늘려야 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고관절이나 무릎 주변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체중도 많이 나가는 사람이 주말마다 등산만 몇 시간씩 한다면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애꿎은 관절이 다 감내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동성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운동도 각각의 세부 조합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운동할 때 발생하는 부하가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한다. 사람마다 균형, 결핍, 과잉 정도와 영역이 다르며 운동도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건강해지는 운동이란 없다. 그보다는 운동과 이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이동성 관련 내재 역량을 전문가에게 점검받으면서 여러 요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생활체육 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질환이나 손상 등의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운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더라도 스스로는 불균형을 찾기가 어렵고 자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그동안 귀찮고 하기 싫으며 잘 되지 않아서 간과하던 요소들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운동을 한두 번 배우고 나서 점검받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 탓에 새로 배운 운동이라도 몇 주 동안 하고 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아니라 하기 편한 자세로 슬그머니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취약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몸의 불균형이 심해지거나 부상의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 능력을 젊어서 갖춰 놓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더 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뻘뻘 나게 운동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돕고 복부 지방을 태우며 근육이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혈관이 탄성을 유지하며 뇌와 근육에서는 뇌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유익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낸다. 중추신경계의 여러 회로도 불꽃처럼 켜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부작용이 없는 항우울제이자 진통제로서 효과가 있다.
고강도 운동을 하는 동안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알림 같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몸의 감각과 호흡에 집중하면 그 자체로 마음 챙김이 된다. 이러한 여러 효과를 반영하듯 일상에서도 격렬하게 운동하는 선수들은 기억력, 집중력을 포함해 전반적 인지 기능이 훨씬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증거들을 종합하면 꾸준한 운동을 하는 습관은 부작용이 별로 없는 치매 예방약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체 기능 자산을 쌓으려면 가능한 젊을 때 운동 능력을 잘 키워 놓아야 한다. 이상 소견이 쌓여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발생하면 질환과 복용하는 약들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운동밖에 할 수 없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호르몬의 변화, 대사체계의 변화, 신경계통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강도로 운동하더라도 그것이 기량 향상이나 근육량 증가로 이어지는 폭이 줄어든다. 또한 근골격계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며 유연성이 떨어져 운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상은 더욱 커진다. 언어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 현저히 높은 것처럼 이동성 기능을 강화하려면 일찍부터 신경 써야 한다. 이동성 내재 역량을 키우는데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노후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동량은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주 2회 이상 하는 것이다. 젊을 때 국민연금을 납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해야 이동성 기능을 저축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이런 운동을 너무 갑자기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신 점진적으로 근력, 유연성, 세부 도메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갖춘 이동성 내재 역량을 노후 자산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평생 동안 꾸준히 가꾸고 돌보면 된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 마음을 놓치면 삶도 놓친다. 이제 마음 건강과 관련된 내재 역량에 대해 다뤄보기로 한다. 이 내재 역량의 핵심은 인지와 정서이다. 노인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람의 기능을 이루는 도메인 간의 연결성과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자. 이동성을 강화하면 마음 건강을 개선할 수 있고, 마음 건강을 개선하면 다시 이동성이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다. 마음 건강과 연결된 여러 요소를 살피고 삶의 습관을 개선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의 마음가짐은 모든 행동과 계획의 근원이다.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쳐 장기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한다. 그 내비게이션의 설정값이 가속 노화의 악순환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의 엔트로피를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간의 마음은 늘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 방황은 마음의 엔트로피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음속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고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예컨대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발비용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소비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시발비용이 남기는 것은 더 심해진 번뇌와 우울, 흐릿해진 판단력, 스트레스의 결과인 대사질환과 염증을 비롯한 가속 노화 현상뿐이다. 마음의 결핍감을 더 많은 소비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이 가진 것이나 누리는 외형적인 것들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이
탐욕,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결과 소비와 탐닉이 늘어난다. 가속노화 사이클에 흠뻑 빠진 사람들은 나에게 강하게 몰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마음 챙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늘 안타깝다. 그들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치관, 생각,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도 수용하지 못한다. 자아가 자각을 가로막는 것이다. 마음 챙김의 요소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명하기. 두 번째,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기. 세 번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호흡이나 감각에 집중하기 위해 떠오르는 생각을 억제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찰과 자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우울증을 겪는 경우 우울감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끊임없는 과거 기억의 반추나 불안 장애에서 문제가 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2020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뇌를 되찾기 위한 회복 훈련인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 챙김으로 건강을 되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음 챙김 훈련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먹기, 걷기나 집안일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명상을 위한 앱이나 마음 챙김 가이드 관련 유튜브 동영상 등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근력 운동의 효과가 정서, 인지, 대사 등의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는데 2~3개월이 걸리는 것처럼 마음 챙김이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충분히 수련하고 나면 그 효과가 1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시작할 때는 코끝에서 공기의 흐름을 느끼거나 배와 가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데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지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긴장할 수 있다. 호흡을 생각하지만 호흡에 대해 생각하려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 서거나 앉거나 누운 모든 자세에서 몸에 긴장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 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 아주 고요한 미소를 지어보면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본다. 마음 챙김 훈련은 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바쁜 삶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닷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마음 건강 도메인에 효과가 집중되어 나타나지만 가속 노화의 불씨를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중장기적으로 내재 역량의 보존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시발 비용처럼 마음 건강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못하지 않도록 예방해준다. 같은 인지 정보를 인식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고 마음 건강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향상시켜 더 큰 스트레스도 견디게 해준다. 이런 상태를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열린 자세로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을 바라보고 바로잡을 수 있다. 아쉽게도 마음 챙김이 생활과 건강 전반에 끼치는 간접적이고 광범위한 중장기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생쥐 같은 동물을 이용해서는 연구하기 어렵고 그 효과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임상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노화 연관 생체 지표를 일생 동안의 마음 챙김 정도와 비교한 양질의 연구들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100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규칙적이고 절제된 삶의 방식과 긍정적 사고 방식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생각하면 마음 챙김을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해 잃을 것이 거의 없어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투자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상의 영양제가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보자. 잠이 부족하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수면 부족은 초강력, 가속 노화인자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한 수면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잠에 인색하고 잠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룻밤을 새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와 비슷한 정도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킨다. 면허 취소 수준인 0.1%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약간의 수면 부족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일 동안 하루에 6시간만 수면을 취한 사람은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력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늦은 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대형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만취한 것과 비슷한 집중력과 판단력을 가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의 긴장도를 높여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떨어뜨린다. 특히 만성 수면 부족은 광범위한 인지 기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수면 시간을 줄이면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을 10년쯤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해악을 예방하는 최소 일일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7시간 반이다. 수면 부족은 대뇌 기능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리는데 집중력과 장단기 기억력, 의사결정의 질에 모두 악영향을 준다. 그 결과는 마음 챙김되지 않은 상태, 곧 마음의 엔트로피가 매우 높은 상태다. 자제력이 저하되고 화가 나 있으니 해로운 자극원에 더욱 탐닉한다. 당연히 몰입이 불가능해지고 과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업무 스트레스는 배로 증가하며 더 긴 시간 일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러한 수면 이상은 어디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할까? 먼저 스스로 적절한 수면의 양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생활을 바로 잡아야 한다.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예컨대 아무리 잘 짜여진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더라도 근육량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기능이 향상되지 않으며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어도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되지 않는다. 수면을 충분히 취한 다음이라면 카페인이나 그 밖에 각성제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집중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 수면의 양과 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언제 자고 깨는지를 기록하는 것도 좋다. 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평소 수면 시간이 5시간 50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7시간을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을 25% 가까이 높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집중력이나 창의력이 정상적일 리가 없었다. 수면 부족을 확인했다면 수면을 보충해야 한다. 도저히 수면 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쪽잠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평일에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평일 수면 부족과 그 해악은 절대 주말에 몰아서 자는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광고하는 비싼 매트리스나 침구를 구입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수면제는 잠에 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아주 약간 줄여주지만 수면 시간에 일어나는 뇌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회복과 깨어있는 동안에 벌어진 모든 정신작용을 통합하는 고위 정신기능 활동을 방해한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과 식사 등 생활습관 전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신활동과 신체활동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라는 것이다.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습관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빨리 그리고 깊이 잘 수 있다. 이른 아침과 대낮에 외부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많이 쬐면 낮에 덜 졸리고 밤중 적절한 시간에 자연산 수면제인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많이들 알고 있듯이 밤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에 들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피해야 한다. 낮에 업무의 생산성을 쥐어짜기 위해 게다가 부족하고 질 나쁜 잠의 여파를 만회하려고 카페인이나 다른 각성제를 들이붓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정비가 되지 않아서 효율과 출력이 떨어진 자동차 엔진에 더 많은 연료와 공기를 집어넣어 과부하를 일으키는 격이니까. 수면과 관련된 생활 습관을 기록해보고 낮에 섭취한 카페인이 잠드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보자.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적은 양의 카페인이 꽤 오랜 시간 잠드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잠은 내가 말할 포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수면의 양과 질이 불충분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은 물론 도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에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뇌제 역량을 다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7시간이 되었든 8시간이 되었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을 찾아서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잠을 줄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과업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하는 무리한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그 목표는 오히려 잠을 1시간 더 잘 때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